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사실 제가 대표님을 계속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전문가분들도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게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우리 대표님은 뭐든 궁금한 건 다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대가 돼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도 많이 질문에 담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 물어봐도 돼. 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확실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공부를 하시니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정말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연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FOMC 회의가 끝났는데 다들 이제 연준의 색채가 약간 비둘기파로 변했다라고들 분석을 하는데 저도 뭐 성명서나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보면서 확실히 내년 경제에 대한 고민이 좀 담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이 연준의 방향성이 실제로 비둘기파로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내년 그렇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저는 좀 비둘기파는 아닐 것이다. 함께 발표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랑 근원 인플레 전망치를 보면 근원 인플레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건 되게 좋은 일인데 2% 초반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성장률 전망을 내렸어요. 1.4%로 전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한 해에 미국에 가는 그 직접 투자가 한 370억 불 이상, 작년이 370억 불이었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다가 내후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취임한다면 이민의 문이 닫힐 테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올해 내년 엄청난 이민이 들어가고 있는 수속 절차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민을 못 간 데다가 정권 교체했던 효과까지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경제 전체에서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키고 특히 어느 쪽에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키냐 하면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텍사스, 애리조나부터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남부에 노조가 없는, 그리고 태양광 발전 덕분에 에너지가 되게 저렴한 지역으로 어마어마한 이민과 또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일거에 중단될 만한 어떤 리스크 있는 외부 충격이 있겠는가? 한번 시작되면 쉽게 중단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저는 일단 이 요인 자체가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 증가로 가거든요. 올해 내내, 작년부터 올해 내내 계속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게 건설 부문의 부진이었는데 이게 지난 3분기에 플러스 돌면서 성장률 5%가 나온 건데 이제 막 플러스 돌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갈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모기지 금리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에서 최소한 한 1% 정도는 깔고 가는 데다가 두 번째로 미국 기업 실적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기업 실적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정치 나온 거 보니까 S&P 500 기업 기준으로 해서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5% 정도 상향됐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역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어요. 이익 잘 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꼭 그렇게 사람 자를 것 같진 않지 않냐. 이래 버리니까 결국 저는 미연준이 너무 내년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니까 금리 인하해 줄게 그런 거고, 만약 내년 성장률이 잘 나온다면 금리 인하를 해주더라도 그렇게 3번, 4번, 5번이 아닌 하는 신용만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쪽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경제도 좋고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지금 시장은 이상하게끔 금리 인하에 너무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끝난 다음에 시장에서는 처음엔 4-5번에서 이제는 6번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하는데 사실 6번의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제 어딘가 삐끗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6번을 인하를 해도 금리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건데 이것만 너무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탄탄한 게 좋은 거야를 인식했을 때 이게 그럼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좀 금융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가는 시장. 근데 이제 내년에는 미국은 실적 장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리는 별로 안 떨어지는데
기업 실적은 좋은. 그러니까 반면 우리는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못할 거고요. 내년 자산 시장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이제 채권보다 주식이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금리가 저도 방금 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3%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사서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인가. 그러니까 5%일 때 안 사다가 왜 지금 살라 그러냐. 4% 깨졌는데 왜 사는가에 대해서 채권은 이제 중립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비중 확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식을 비중 확대고 그 주식에서도 경기가 이렇게 금리를 크게 안 내렸는데도 잘 좋았다가 금리가 고점에서 1%포인트 내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가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가장 좀 매력 있는 섹터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반대로 이제 한국이 문제인데 한국은 미국 경기 좋을 때 분명히 우리도 좋은데 우리나라 수출의 또 나머지 절반은 이머징인데 이머징 쪽인 중국이 지금 너무 지표가 안 좋으니까 미국 경기 좋아지는 것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거나 또는 그 간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은 뭐 여전히 괜찮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다 좋아지고 옛날처럼 경기 민감주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저는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인하할 거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금융장세,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로 가는 장이라면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더라도 잘 버티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는 마음 입장에서 위험 대비 수익 관점에서 미국이 더 매력 있다고 봅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S&P도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 100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그렇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도 사실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증시와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내년은 실적 장세로 미국 증시를 예측을 하셨는데 이미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그럼 보시는 건지. 11월 19일 날 미국 국채 금리 5% 찍은 날, 그날이 바닥이고 이제 2달째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 거기는 이제 이미 전고점 넘었기 때문에 반등 이런 걸 넘어선 이제 추세 상승장인 거고 새로운 강세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약세장이었지만 끝났다. 2021년 10월에부터 시작됐던 조정이 사실상 만 2년 정도 고생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세장 그럼 한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강세장이 나타날 만큼 미국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는 가장 직접적 근거가 뭐냐 하면 단위 노동 비용의 하락이 있거든요.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도 대표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어떤 직원은 이 월급을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직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죠. 예, 그런 거죠. 그걸 측정한 게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내려가는 시기, 그 내려가는 방법은 임금을 깎거나,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방법은 결국 생산성을 더 많이 향상시킴으로써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 하면 가격을 인하해서 경쟁 기업을 공격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가격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마진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앞에는 삼성전자고 뒤에는 애플이죠. 딱 그런 전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단위 노동 비용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3분기부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 미국의 그 임금 상승률 통계도 보면 오르긴 오르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뭐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대비 실질 임금은 1%밖에 못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잘 나오면 생산성은 향상되기 마련이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아마 4분기에도 단위 노동 비용은 마이너스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이 이제 막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이게 시장금리 뚝뚝 떨어지고 특히 모기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게 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데다가 기업들 입장에서 굳이 지금 빨리 채권 발행할 필요가 없죠. 금리 떨어지면 좀 레깅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뭐 주주에 대한 보상은 줄지 모르지만 회사채 발행 안 하는 걸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을 놓고 본다면 미국 기업들이 다시 금리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과열돼서 임금이 급등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출현할 때 미국의 실적 장세가 끝날 텐데 그건 적어도 현재 우리가 보는 타임 시계에서는 6개월 정도를 우리가 맥스를 본다면 6개월 안에는 아직 안 보인다. 되게 부러운 거죠. 그래서 가장 못 오른 걸 사자라는 전략을 제가 제시한 거죠.
중소형주. 예,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야. 좋은 거 다 하니까 그건 뭐 투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의 스카이캐슬이잖아요. 저기까지 올라가 봐야 저게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그러면 이런 때는 길목을 잘 지키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고 특히 연말 연초에 소형주 장세에 대한 어떤 혜택이 나올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미국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궁금했던 게 매그니피센트 그 세븐 종목들 전망은 어떤지 그럼 이걸 대체할 건 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중소형주가 오히려 낫다. 그럼 중소형주 중에서도 혹시 뭐 우리 대표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 게 계세요? 중소형주가 중소형주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종목이 되게 작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어려워서.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브로드컴 그렇게 주가 급등하기 전에 브로드컴도 어떻게 보면 그게 대형주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시총 민적도 있었어요. 물론 엄청나게 좋은 회사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기준 500원에 들어가면 그건 S&P 500 대형주인 거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결국 이런 기업들의 이제 특성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과거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몰락했거나 아니면 새롭게 막 시작하는 신생 기업들이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테크를 여전히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래돼서 몰락한 기업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생 기업들, 예, 그리고 자금 조달을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던 기업들이 죽다 살아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 쪽의 소형주를 좋아한다. 하나 더 섹터를 이야기하자면 바이오를 정말 좋아하고요. 오. 예, 우리나라 바이오 말고. 그러니까. 예, 미국 바이오는 GLP-1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이번 사이언스지의 표지 모델이 GLP-1이었는데요. 네이처는 챗GPT였고요. 네. 그래서 양대 세계적인 그 과학 잡지 일면을 양분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GLP-1은 결국은 이제 대장 호르몬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대장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고, 또는 이게 심지어 치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대한 유력한 가설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중요했는데 이게 호르몬 전달 물질들인 중에 하나인 GLP-1이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 치료의 특효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미국 시장에서 약한 업종이 어디냐면 청량음료, 외식, 맞아요. 담배, 그리고 주류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를 20kg가 아니고 20% 이상 비율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요. 20% 이상 1년 동안 몸무게를 빼주는 것과 함께 각종 그 사람이 인이 박혀있던 것들 있잖아요. 중독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히 고도비만자들에 대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아닌 전체 의료보험 재정이라는 쪽에서 보면 신속한 시기 내에 이건 급여로 들어갈, 그러니까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먹는 GLP-1을 했다가 그 메스꺼움 때문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뭐 한두 종목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바이오 관련 ETF들 같은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노브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애들은 이미 많이 올라서 이게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게임 체인저 같다라는 느낌. 그쵸. 예, 그리고 네이처에서는 이번에 또 크리스피의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또 이번에 부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혁신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항생제의 개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었던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직후의 시대들처럼 지금 어쩌면 우리는 헬스케어 혁명이 눈앞에 온 그런 시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물론 이제 좀 더 지나면 스타링크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쪽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봅니다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니까 이제 신생 기술이고 아직은 재산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비해 이 물질들은 검증이 이루어지고 테스트가 대단히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어디가 지금 터질지를 모르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럴 때는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목을 모를 때는 관련 ETF를 담으면 최소 평균은 넘는다. 그리고 그렇죠. 지수 전체보다도 어쩌면 더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생 기업들이 소형주에 분류되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저는 업계 내에 굉장히 M&A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이게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mRNA 백신에 이어서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두 개가 지금 연속해서 오고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전통적 강자들이 이쪽에 만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 분명히 놓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M&A 말고는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메가머저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높여보는 거죠. 내년 이제 가장 큰 미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대선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또 유망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저희는 투자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요. 불확실성이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별 희비도 이제 너무 엇갈리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쪽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체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트럼프 되면 일대 재앙이 온다고 봐야죠. 될 것 같아서요. 예, 거의 네. 지금 현재로는 한 70~80% 정도. 그 네이트 실버가 운영하는 538이라는 사이트에서 매일처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해서 보여주는데 거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현직 프리미엄이 이렇게 없는 대선은 처음이다. 더군다나 샤이 트럼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도 지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백인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민 문제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고 보면 일단 트럼프의 정책에서 크게 보이는 건 세 가지더라고요. 자꾸 뭐 주한미군 벌써 이야기 나오잖아요.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해외에 대한 힘의 투사 이런 건 다 뺄 테니까 러시아가 되게 좋아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지어 내년 대선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죠.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의 친구 트럼프? 뭐 설마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시아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러시아는 착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외 개입들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다시 승기를 잡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쪽에 국지적인 여러 분쟁에 아무튼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세상이 올 거고 특히 그게 대만 이슈에서 참 클 거라는 걸 우리가 다 느낄 거고 결국 그쪽 군수 관련돼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니까 또 미국산 무기 많이 사라는 식으로 아마 가격 올려서 팔겠죠. 그런 시대가 출현할 테니까 그쪽 산업이 제일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제일 먼저 나온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친환경차나 이런 걸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특히 자기 취임하자마자 100개가 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중이니 이렇게 된다면 일단 뭐 전기차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청정 에너지 관련돼 있는 쪽은 적어도 정책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한.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이민이니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를 지난 시간에 제가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민이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이민 이제 일거에 중단되면 어떻게 보면 2021년 2년부터 시작됐던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원인이 또 이민을 중단시킨 거였었는데 왜냐하면 노동력이 희소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죠.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는 누릴 거라고 기대되는 골디락스 저금리 안정성장 기조는 일단 트럼프 되면 물 건너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어떤 식의 시장 파급력을 가질지는 그건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때도 2016년 주가 폭락했지만 17년은 좋았잖아요. 네. 발톱을 딱 드러내는 게 언젠지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낼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크게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